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그리스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의 문화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아테네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 잘 꼼꼼하게 인물별로 내용별로 꼭 잘 정리를 하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리스를 마무리하면서 그리스의 전체적인 문화에 관해서 공부할 건데,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세계사에서의 문화는 정말 간단한 매칭이에요. 이게 어느 시대 거냐, 이런 내용이 어느 시대 거냐 정도만 매칭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얕게 이게 뭐랑 관련된 거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정말 절대로 깊이 들어갈 필요 없으니까 과몰입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짚어주는 핵심적인 포인트만 잘 짚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스 문화라 그러면 그리스 문화의 가장 중심적인 특징, 핵심적인 특징은 바로 합리적이고 인간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합리적이고 인간 중심적이다.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이성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뭐 중심? 인간 중심이라는 거예요. 인간. 신이 아니라 자연이 아니라 인간을 문화의 중심에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그 서양 근세사를 공부할 때 르네상스라는 걸 배우거든요. 르네상스가 이제 결국 뭐냐면 서양 중세는 철저하게 종교가 신이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그 중세에 대한 반성으로 우리가 다시 고대로 인간을 중심으로 했던 그리스 로마 문화로 돌아가자 하면서 나왔던 게 르네상스입니다. 나중에 르네상스에 나오듯이 그리스 문화는 철저하게 인간을 중심으로 한 문화였다라는 건데요. 자, 그리스 문화가 처음부터 인간 중심적이었냐? 그거는 아니에요. 자, 우리 그리스 문화를 이제 인간 중심적인 문화를 철학, 역사, 문학, 미술 나누어 볼 건데 우선 철학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리스는 원래 처음에는 인간이 아니라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었냐? 자연에 관심을 둔 자연 철학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리스인들의 관심은 자연, 그 중에서도 만물의 근원, 이 세계를 구성하는 근본 구성 원리는 무엇인가, 여기에 원래 그리스인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 뭐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뭐 혹은 흙이다, 뭐 혹은 불이다, 뭐 혹은 원소다, 뭐 원자다 등등등 해가지고 만물의 근원이 무엇이냐를 탐구하는 자연 철학으로 시작했던 게 그리스의 철학과 문화였어요. 그러다가 이 철학의 관심을 자연에서 인간으로 돌린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인류 최초의 직업 교사, 지식을 파는 상인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입니다. 소피스트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 집단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피스트는 크게 이제 역사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의 관심을 어디에서 어디로 이 철학의 관심을 자연에서 인간으로 돌린 최초의 직업교사예요. 최초의 직업교사, 지식을 파는 상인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그리스에게 등장했냐? 이 소피스트가 이제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지역이 아테네인데요. 근데 아테네는 지페리클레스를 솔페클페를 거치면서 민주정치, 그것도 모든 성인 남성, 아테네 성인 남성들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꽃피웠던 나라잖아요. 그러면 정치인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되죠? 네, 말을 잘해야 됩니다. 결국 군중들을 휘어잡고 대중들을 휘어잡고 절대다수 대중 군중들의 지지를 받아야만 정치적인 입지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는 법. 이렇게 사람들이 더 어떻게 해서 내가 더 말을 잘해서 대중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아 정치인으로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수요가 높아지니까 그걸 가르치는 직업교사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르친 건 웅변과 수사학이었습니다. 정치인으로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저희 소피스트와 함께 하시죠. 저희 소피스트와 함께라면 당신도 인류 정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정치인으로 민주주의 하에서 정치인으로 성공하기 위한 웅변과 수사학을 가르치는 최초의 직업교사 집단이 바로 소피스트였어요. 이런 소피스트의 활발한 과외 활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인간으로 옮겨가게 된 겁니다. 이게 소피스트의 긍정적인 측면이라면, 소피스트가 남긴 좀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결국 얘네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정치에 성공하는 웅변과 수사학을 가르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치에 성공하는 웅변과 수사학은 어떤 걸까? 예, 어떻게 보면 궤변. 사람들을 속여야 돼요. 현혹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얘들은 진리의 절대성을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건 상대적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교묘한 말장난 같은 걸로 흘러가게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궤변으로 흐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횡령을 했다고요? 제가 돈을 횡령했다고요? 근데 횡령이 꼭 나쁜 걸까요? 아니, 왜 횡령은 꼭 나쁜 거라 생각하십니까? 횡령은 때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도 않는 소리로 위기를 피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약간 궤변으로 흐르는 그런 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말장난, 정치인들의 흔한 꼬리 자르기, 책임 회피하기, 남 탓하기 이런 궤변과 말장난으로 흐르는 부작용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소피스트들은 결국 정치에서 성공하는 웅변과 수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진리의 상대성을 이야기하고 이게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았다라는 거. 그러한 진리의 상대성을 주장하는 소피스트의 반대에서 등장한 남자가 바로 누구냐?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런 소피스트들의 이러한 궤변, 진리의 상대성과 주관성이라는 이름하에 궤변을 주장하는 이들을 비판하면서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는 보편적이며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말장난, 궤변 남발하지 마라! 이러면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를 딱 내세웁니다. 그래서 이런 소피스트의 궤변과 상대성의 이름 아래 이루어지는 그런 궤변과 말장난의 염증을 느끼던 아테네의 젊은 뜻있는 청년들이 이 진리의 절대성, 보편적 진리를 주장하는 소크라테스에게 무악 몰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소크라테스의 인기가 진짜 어마어마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소크라테스 자체는 이 사람은 참전 용사예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 용사인데 굉장히 못생겼다고 나와요. 진짜 인류 최고의 추남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못생겼던 사람인데 아테네의 젊은 꽃돌이, 미소년 이런 애들이 소크라테스를 그렇게 좋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질투를 하게 돼? 소피스트들이 질투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소피스트는 직업교사잖아. 그러니까 수강생들이 모여야 되는데 수강생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다 누구 수업 들으러 가는 거야? 다 소크라테스 수업 들으러 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소피스트들이 소크라테스를 질투하면서 이 소크라테스를 모함하게 됩니다. 제목은 아테네 청년들을 현혹했다. 아니, 누가 누구를 현혹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소크라테스는 이 소피스트의 모함, 그리고 이 소피스트로부터 뇌물을 받은 타락한 정치인들에 의해서 결국 사형이 선고가 돼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이 소크라테스를 따르는 제자들이 뇌물을 써서 이제 관수들을 매수한 다음에 소크라테스를 감옥에서 빼내려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난 도망가지 않겠다.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독이 든 잔을 마시고 죽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남겼는가에 관해서는 사실 역사적 근거는 없어요. 이건 약간 후대의 창작인데 소크라테스를 탈출시키려고 했지만 소크라테스가 탈출을 거부했다는 말은 어느 역사적인 정설로 내려오거든요. 그만큼 본인이 이제 말하고 다닌 게 보편적 절대적인 진리니까 이제 법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했고 그런 맥락에서 아마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직접 하진 않았지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핵심을 좀 쪼리면 이건 배경 설명이었고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을 쪼리면 아테네는 인간 중심의 합리적인 문화였고 이 자연에 관심을 갖고 있던 그리스인들의 이 철학의 관심을 자연에서 인간으로 옮긴 게 바로 누구다? 최초의 직업교사 진리의 상대성을 주장한 소피스트였다. 그리고 이 소피스트에 맞섰던 게 보편적 진리를 주장한 소크라테스다 정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소크라테스에겐 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이름을 남긴 유명한 제자는 2명인데 첫 번째 제자는 바로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은 스승 소크라테스를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플라톤이 말을 하는 게 있어요. 나에게 3가지 행운이 있다. 첫 번째, 아테네에서 태어난 것. 두 번째, 남자로 태어난 것. 세 번째, 소크라테스를 스승으로 만난 것. 이게 나의 인생의 3가지 행운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런 중후정치에 희생당한 거에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고 아테네의 이 민주정치에 깊은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민주정이 아니라 철인 정치를 내세워요. 그러니까 철인, 완전 무결하고 고결한 철인이
나라를 중심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저 어리석은 다수의 대중들에게는 나라를 맡길 수 없다. 해서 아테네의 그 중우 정치에 대한 환멸로 인해서 철인 정치를 내세우게 돼요. 그러니까 잘못 좀 해석을 하면 독재로 해석이 될 만한 여지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보편적인 진리, 이데아가 있다. 이상적인 국가가 있다. 보편적인 진리가 있다. 해서 누구보다 이 소크라테스의 뜻을 계승하려고 노력했던 게 플라톤입니다. 그리고 사실 역사에 더 큰 족적을 남긴 건 또 다른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사형이었던 플라톤과는 생각이 조금 달랐어요. 너무 우리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보편적인 진리 하나, 절대적인 진리 하나 설정해 놓다 보면은 나머지의 개별적인 사례가 무시당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 진리도 중요하지만 그 보편적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개별적인 사실과 사례에 대한 충분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현실의 경험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개별적인 사례 연구, 여러 분야의 학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던 게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이제 막 그리스 세계에서 연구되고 로마에서 연구되다가 나중에 로마가 게르만족의 침략으로 무너지는 과정에서 정작 이 중세 유럽의 혼란기에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유럽에서는 맥이 끊겨버립니다. 근데 어디서 보존되고 있었죠? 네, 바다 건너 서아시아 이슬람 세계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계속해서 연구가 되고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아바스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에 있던 도서관 지혜의 집에서. 그러다가 언제 십자군 전쟁으로 다시 유럽과 이슬람 세계가 만났을 때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유럽과 이슬람 세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오히려 역으로 이슬람 세계가 보존하고 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역으로 유럽 세계로 건너가서 중세 스콜라 철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바로 이성과 신앙의 조화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답죠. 우리의 이성을 개별적인 사례로 넓게 연구해야 한다 했던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있던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다시 유럽으로 전해져서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꿈꾸던 스콜라 철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게 철학이고요. 그 다음 역사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역사서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헤로도토스라는 사람과 투키디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랑 투키디데스는 책을 썼는데 책 이름이 똑같아요. 헤로도토스, 투키디데스 모두 역사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씁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 투키디데스의 역사인데 내용이 달라요. 헤로도토스의 역사는 페르시아 전쟁을 기록한 거예요. 이 페르시아 전쟁이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었죠? 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와 그리스 세계의 전쟁이었죠. 이 그리스 세계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전쟁, 마라톤 전투, 살라미스의 전, 테르모필레 전투 같은 그런 페르시아 전쟁을 정리해 놓은 게 헤로도토스의 역사고요. 투키디데스의 역사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뭐죠? 네,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과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 그들 간의 전쟁을 정리해 놓은 게 투키디데스의 역사입니다. 또 이런 책이 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 투키디데스의 역사 이런 게 나오면 헤로도토스의 역사는 페르시아 전쟁, 투키디데스의 역사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기록한 그리스 시대의 역사서다라는 내용을 알아두셔야 돼요. 특히 헤로도토스는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의 선물이다라는 말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학에서는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일리아스랑 오디세이아라는 책을 썼는데 인간 중심의 서사시고요. 일리아스 같은 경우는 트로이 전쟁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킬레우스, 헥토르, 트로이의 목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오디세이아는 이 트로이 전쟁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오디세우스의 모험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이게 그리스 시대의 문학이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미술에서는 조화와 균형의 미를 추구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파르테논 신전. 이 파르테논 신전을 절대 뭐랑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죠? 네, 크노소스 궁전이랑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크노소스 궁전은 에게 문명 중에서도 크레타 섬에 있던 크레타 문명의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크레타 문명의 유적지인 크노소스 궁전과 아테네 문명의 파르테논 신전을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파르테논 신전이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자료를 좀 볼게요. 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굉장히 크고 위험 있죠. 자,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신전으로 아테네인들이 아테네의 수호신인 아테나 여신에게 바친 신전이다.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 아테네 민주정치를 완성시켰던 추첨제와 수당제를 도입한 페리클레스. 이 페리클레스 때 만들어진 거예요. 페리클레스의 주도로 델로스 동맹에서 내준 기부금으로 지어진 게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날만 했어요. 애초에 델로스 동맹이 만들어진 이유는 팔라미스 해전 이후에 아테네를 중심으로 이제 우리 동맹들이 기부금을 낼 테니까 그 기부금으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침략을 막아낼 강력한 해군을 아테네가 양성해서 우리를 보호해달라. 그걸 위해 만들어진 게 델로스 동맹인데 그 동맹국들이 내준 기금으로 해군만 기르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직접 민주정치하겠다고 수당제 도입하고 그리고 자기네들 신전 짓고 이러니까 나머지 동맹국들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르테논 신전 하면은 뭐로 만들어진 거다? 델로스 동맹의 기금으로 만들어진 거다. 이 델로스 동맹의 기금으로 언제? 이 페리클레스가 만든 거다. 그러니까 페리클레스가 추첨 수당제를 한 것뿐 아니라 이런 파르테논 신전도 지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결성되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거에서 이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경우는 페리클레스 시기 그리고 나아가 펠로폰네소스 전쟁과도 연결할 만한 포인트가 있으니까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 위에 아테네 여신상, 원반 던지는 사람 이런 내용들과 함께 나머지 내용들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가 끝나게 되고 다음 시간에는 알렉산드로스 제왕의 헬레니즘,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